한국 해군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이 디젤 잠수함 몇 척 가지고 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은커녕 김치국이나 끓이면 다겠네요. 교수의 말에 옆에 있던 일본인 자문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요. 탄도미사일도 없고 핵 잠수함도 없고 그냥 한국은 전력 분석에서 제외시켜버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해양 전력은 저희 일본이 맡고 한국은 저 먼 발치에서 연안 방어나 잘하고 있으라고 전해주세요. 포럼장에는 한국을 비웃는 웃음소리와 일본인 자문관들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기류만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나 포럼장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안보학 유명 교수이자 전직 해군 전략 장교였던 엘리자베스 미첼이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발언 중에 전략 분석이라 부를 만한 건 단 하나도 없군요. 한국을 제외시키자고요? 그게 분석이라고 내놓는 겁니까? 좋습니다. 당신 말대로 한국이 김치국이나 끓이고 있는 국가인지 아마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건 당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될 것이 눈앞에 선하군요. 지금 이곳은 2025년 글로벌 안보 전략 포럼 회의장, 세계 강대국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자리.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 해군에서 15년간 복무한 전직 장교입니다. 지금은 민간 방위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최근 해외 포럼에서 벌어진 일 때문인데요. 사실 처음엔 그냥 웃어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폄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포럼이 열린 곳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 유명 싱크탱크였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군, 전력을 분석하는 자리였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요. 저도 한국 측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각국의 해군 전력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기였죠.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 일본의 이지스함 현황, 러시아의 잠수함 전력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발표를 맡은 미국 측 분석관이 화면에 한국 해군의 전력 구성을 띄웠습니다. 구축함 몇 척, 호위함 몇 척, 그리고 잠수함 몇 척. 숫자만 나열된 차갑고 건조한 데이터였죠. 그는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 중심의 중소규모 전력입니다. 원양 작전 능력은 제한적이며 지역 분쟁 시 보조적 역할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일본 측 대표단이었죠. 그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어요. 한국이 디젤 잠수함 몇 척 가지고 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은커녕 김치국이나 끓이면 다겠네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몇몇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무반응이었죠. 심지어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일본인 자문관이 거들고 나섰어요. 그러게요. 탄도미사일도 없고 핵 잠수함도 없고 그냥 한국은 전력 분석에서 제외시켜버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해양 전력은 저희 일본이 맡고 한국은 저 먼 발치에서 연안 방어나 잘하고 있으라고 전해주세요.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발언권을 요청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빠르게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장 앞쪽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백인 여성이었는데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그녀는 엘리자베스 미첼 교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안보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학자이자 미 해군에서 20년 넘게 복무한 전략 분석 전문가였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발언 중에 전략 분석이라 부를 만한 건 단 하나도 없군요. 한국을 제외시키자고요? 그게 분석이라고 내놓는 겁니까? 일본 측 교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은 듯 반박했죠. 하지만 교수님,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한국 해군은 객관적인 수치요? 좋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엘리자베스 교수는 회의장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디젤 잠수함을 무시하셨죠? 그 디젤 잠수함들이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알고나 계신 겁니까? 손원 1급, 장보 5급, 그리고 최신의 도산한 창호급까지. 특히 도산한 창호급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일본 측 교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엘리자베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은 수중 지속 시간이에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충전해야 하죠.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한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줘요. 한 번 충전으로 훨씬 오래, 훨씬 깊게, 훨씬 조용히 움직일 수 있죠. 그녀는 일본 측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네 나라도 디잼 잠수함 많이 보유하고 있죠? 쇼류급이 10여 척? 하지만 기술 수준으로 보면 한국의 도산한 창호급이 한 세대 앞서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미 해군 정보국의 공식 평가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이 한국 해군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연안 방어 전력이라고 평가하셨죠?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을 3척 운용 중이고 추가로 3척을 더 건조하고 있어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전투 체계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과 동등하거나 일부 측면에서는 더 우수합니다. 특히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방어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은 거죠. 엘리자베스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진짜 강점은 통합작전 능력입니다. 수상함, 잠수함, 항공 전력, 그리고 지상 기반 미사일 시스템까지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배 몇 척 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녀는 화면을 바꿔서 지도를 띄웠어요. 한반도 주변 해역이 나타났죠.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 해군은 연안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지스함이 먼저 적의 공중 및 미사일 위협을 차단합니다. 동시에 잠수함들이 수중에서 적의 함대를 추적하죠. 그리고 호위함들이 대잠 작전을 수행하면서 아군 함대를 보호해요.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조율됩니다. 일본 측 교수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이번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죠. 하지만 항공모함도 없지 않습니까? 원양 작전 능력이 항공모함이요? 엘리자베스 교수가 피식 웃었어요. 항공모함이 만능은 아닙니다. 특히 이 지역처럼 좁고 복잡한 해역에서는 오히려 취약점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 항공모함 대신 독도함과 마라도함 같은 상륙함을 운용하고 있죠. 이 배들은 헬기와 상륙 장비를 탑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항공모함처럼 운용할 수도 있어요.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개발 중인 경항공모함 계획도 있죠. 3만 톤급 규모로 F-355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함선이에요. 이게 완성되면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저는 그녀의 발표를 들으며 감탄했어요. 외국인인데도 한국 해군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 심지어 저보다 더 잘 아는 부분도 있었죠. 엘리자베스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해성, 천룡, 현무 시리즈 등 다양한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현무3씨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반도에서 발사해도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 동부 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측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그들을 향해 말했죠. 당신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전략 분석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한국 해군을 무시하는 건 전략적 실수예요.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죠. 엘리자베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건 당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될 것이 눈앞에 선하군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국 측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큰 박수가 이어졌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엘리자베스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저는 한국 해군을 높게 평가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해군에 있을 때 한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감탄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시스템 통합 능력이요. 한국 해군은 각 전력 요소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운용해요. 그리고 훈련 강도도 굉장히 높죠. 미 해군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철저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외국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평가였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해 주신 건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중요하게 여겨요. 아까 그 일본 교수의 발언은 분석이 아니라 편견이었죠. 그런 태도는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지고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자를 괴롭히는 걸 못 봐요. 한국은 분명 강한 나라예요. 하지만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정당한 평가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종종 과소평가받거든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경제력도 있지만 여전히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약소국 취급을 받을 때가 많죠.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예요.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죠. 오늘 회의에서도 봤잖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 해군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줬죠. 한국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건 무인 시스템이에요.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함, 무인 항공기 같은 거죠. 이런 기술들이 미래 해전의 판도를 바꿀 거예요. 한국은 이미 기술력이 충분하니까 충분히 선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메모하며 들었어요. 실제로 한국 방위산 업체들이 무인 시스템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봤어요. 사실 처음에는 화가 났었죠.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을 때 정말 분했거든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교수 덕분에 오히려 한국의 진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 다음 날 회의가 재개됐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아시아 태평양 해군 전력을 논의하는 세션이었는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훨씬 더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한 미국 해군 장성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하고 있어요. 도산 안창호급이 그 예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잠수함도 계획 중입니다. 다른 참석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군함 건조는 상선과 다르잖아요. 전투 체계 통합 같은 부분에서도 자체 기술이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 체계를 독자 개발하고 있어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된 전투 체계도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상당 부분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량했죠. 그리고 최신 호위함들은 아예 한국형 전투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게 느껴졌죠. 어제의 조롱 섞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어제 한국을 비난했던 일본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가왔어요. 어제는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려요. 저는 놀랐어요. 그가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회의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단순히 저를 모욕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할 자리에서 편견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자리를 떴죠. 회의 마지막 날, 종합 토론 시간이 있었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었죠. 엘리자베스 교수가 먼저 발언했어요. 이번 포럼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군 전력을 평가할 때 한국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지역 강국이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이건 희망이나 예측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에 오래 복무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해군의 강점은 첨단 장비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한국 해군 장병들의 훈련 수준과 헌신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어요. 우리에게 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하죠. 이게 바로 한국 해군의 진짜 힘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죠. 저는 그 순간 뿌듯했어요. 한국 해군의 진가를 제대로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포럼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과소평가받는 걸까?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답은 간단했어요. 우리가 작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고 역사적으로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시달려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한국 해군이, 아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포럼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몇 동료들에게 연락했죠. 전역한 해군 장교들, 방위산 업체 직원들, 군사 전문가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나도 해외 학회 갔을 때 비슷한 일 겪었어. 한국 해군 이야기하면 다들 아, 그래? 하는 식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줬지. 우리 이지스함이 어떤 성능인지, 잠수함이 얼마나 조용한지. 그제서야 사람들이 놀라더라.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조용하다는 거야. 능력은 있는데 홍보를 안 하잖아.
다른 나라들은 신무기 하나 나오면 온 세상에 떠들어대는데 우린 개발하고도 조용히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실력은 있는데 알리는 데는 서툴렀죠.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후 저는 한국 해군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국내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거기서 한 해군 제독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복무할 때 직속 상관이셨던 분이에요. 워싱턴 포럼 다녀왔다면서 어땠어? 저는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일본 교수의 망언부터 엘리자베스 교수의 반박까지. 제독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대접받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 실력으로 보여주면 결국 인정받게 돼 있어. 하지만 제독님, 실력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대로 알려야 해요. 제독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그래서 요즘 해군에서도 홍보에 신경 쓰고 있어. 국제 훈련할 때마다 언론에 공개하고 해외 전문가들 초청해서 우리 함정 보여주고. 예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변화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해군 기지에 들를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이었죠. 후배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다들 잘 지내고 있구나. 요즘 훈련은 어때? 한 후배가 대답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빡세졌어요. 특히 연합훈련 많아지면서 긴장감이 엄청나요. 얼마 전에 미 해군이랑 합동훈련했는데 그쪽에서 우리 보고 놀라더라고요. 뭘 보고? 작전 속도요. 우리가 상황 판단하고 대응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미군도 빠른데 우리가 더 빠르대요. 그래서 훈련 템포 맞추기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후배들이 잘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그래,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인정받게 돼 있어. 기지를 둘러보다가 저는 새로 배치된 구축함을 봤어요. 정박해 있는 모습이 위풍당당했죠. 함교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워싱턴 포럼에서 일본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디젤 잠수함 몇 척 가지고 뭘 하겠냐는 그 말.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지만 동시에 웃기기도 해요.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 해군의 진짜 힘은 장비의 숫자가 아니에요. 시스템이에요. 모든 전력이 하나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통합작전 능력, 그리고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의 실력. 이게 한국 해군의 진짜 강점이죠. 저는 다시 워싱턴 포럼이 생각났어요. 엘리자베스 교수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그녀는 외국인이면서도 한국 해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반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전문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기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대로 알려야 하고, 제대로 평가받아야 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포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글을 쓰다가 문득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죠. 한국 해군의 전력 현황, 최근 몇 년간의 발전 추세, 주변 국가의 비교 같은 거요.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톤수로 따지면 더 높은 순위였고요. 그리고 기술 수준으로 보면 상위 5개국 안에 들어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잠수함 전력이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것도 성능이 뛰어난 최신의 잠수함들이요. 도산한 창호급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요. 이지스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운용하는 나라가 몇 개국 안 돼요.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 이 중에서 한국의 이지스함은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해군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계 최강 수준이죠. 단지 그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몇몇 지인들에게 보냈어요. 군사 전문가들, 기자들, 그리고 국방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기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이거 기사로 써도 될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며칠 후 그 기사가 나갔어요. 제목은 한국 해군,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강자였죠.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고요.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몰랐는데 우리 해군이 이렇게 강했구나. 자랑스럽다.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같은 댓글들이 많았죠.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과장이 심하다. 이건 국뽕이다.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같은 반응들이요.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걸까? 왜 자랑스러워하면 국뽕이라고 하는 걸까? 사실 제가 쓴 글은 과장이 아니에요. 모두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죠. 한국 해군의 전력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에요.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 아니고 군사력으로 보면 세계 6위권이에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죠. 특히 해군은 더 그래요. 한국 해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몇 주 후 저는 다시 해외 출장을 갔어요.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였죠. 그곳에서 엘리자베스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 오랜만이에요, 교수님. 아, 반갑네요. 잘 지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워싱턴 포럼 이후 한국 해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 해군에 대해 문의가 들어와요. 훈련 교류를 하고 싶다거나 기술 협력을 하고 싶다거나 워싱턴 포럼이 계기가 됐죠. 저는 기뻤어요. 한국 해군이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그때 교수님이 나서주지 않았으면 계속 무시당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교수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한국 해군의 실력은 이미 거기 있었죠. 단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요. 싱가포르 회의도 흥미로웠어요. 이번에는 한국 해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이 진지하게 질문하고 관심을 보였어요. 한 인도네시아 해군 장교가 물었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우리나라와 공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싶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한 적이 있고요. 기술 협력도 진행 중이죠. 호주 해군 대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이지스함 운용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도 곧 이지스함을 도입할 예정인데 한국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에서 협력 의사를 밝혀왔어요. 한국 해군이 이제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엘리자베스 교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마리나베이 앞 레스토랑이었죠. 싱가포르의 야경을 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해군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엘리자베스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밝다고 봐요. 한국은 기술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무엇보다 의지가 있어요.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환경이니까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또 다른 강점이 있어요. 조선 산업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군함 건조에도 큰 도움이 돼요. 한국은 원하는 배를 거의 다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 1위예요. 그 기술이 해군 전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요. 어떤 과제요? 인력 문제가 가장 크죠.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화, 자동화가 필수적이에요. 기술로 인력 부족을 메워야 해요. 엘리자베스 교수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병역 자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뭔데요? 한국은 너무 겸손해요. 실력은 있는데 드러내지 않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에 한국 해군의 능력을 알려야 해요. 저는 완전히 동감했어요. 한국은 정말 홍보에 서툴러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아무도 모르죠.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너무 조용히 일해왔어요. 이제는 바꿔야 할 때예요.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세미나에도 자주 참석하고 글도 많이 썼죠. 한국 해군의 진가를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에서도 한국 해군에 대한 기사를 많이 내보냈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달랐어요. 그들은 한국 해군을 자랑스러워했고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죠. 우리 해군 이렇게 강하대. 한국 이지삼, 세계 최고래 같은 글들이 퍼져나갔어요.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사실이 드러나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해군 기지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진해 기지였죠. 거기서 함대 사열식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바다 위에 늘어선 군함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상륙함, 각양각색의 전력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모든 배들이 태극기를 달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워싱턴 포럼이 생각났어요. 한국이 디젤 잠수함 몇 척 가지고 뭘 하겠냐던 그 말. 지금 이 광경을 그 일본 교수가 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할 말을 잃을 거예요. 한국 해군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사열식이 끝난 후 저는 한 젊은 장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막 임관한 초임 장교였죠. 선배님, 저 워싱턴 포럼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근데 넌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아? SNS에 퍼졌잖아요. 다들 알아요. 그래서 저도 더 자랑스럽게 해군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흐뭇했어요. 제 이야기가 후배들에게 힘이 됐다니 기쁘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우리 해군은 세계 최고야. 네, 선배님.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젊은 장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해군의 미래는 밝다고. 지금도 저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 해군을 알리기 위해서죠.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글도 쓰고, 강연도 해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해외 전문가들과 교류하죠.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답은 간단해요. 한국 해군이 자랑스럽거든요. 그리고 그 자랑스러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적고 영토도 좁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열정이 있고 무엇보다 의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을 만들어냈죠. 워싱턴 포럼에서 그 일본 교수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교수는 한국의 진가를 알아봤죠. 그 차이는 뭘까요? 편견 없이 사실을 보는 눈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편견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 해요. 한국은 강해요. 한국 해군은 세계 최고예요. 이건 자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한국 해군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더 강한 배를 만들고,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더 뛰어난 전술을 연구할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가 한국 해군을 배우러 올 날이 올 거예요. 아니, 사실 그날은 이미 시작됐어요. 싱가포르 회의에서 봤잖아요. 여러 나라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죠. 이제 한국은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예요. 저는 오늘도 글을 써요.
한국 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알리고 싶어요. 한국 해군,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강자.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현실이죠.